자, 국제통상 뭐 다 집어치우고 이걸 우리가 압축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전공평가에서 딱 하나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외교사와 그 위치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파트는 그동안에 기존에 배웠던 국제법 체계와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경제법 파트니까 사실 법만이 공통점이고 그 세 개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만 해도 이걸 며칠에 나눠서 일단 수업을 했냐면 거의 10여 회에 걸쳐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강 시간이 뭐 장난이 아닌 거지, 그죠? 근데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 외교사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비중을 높이 두는 게 아닌 것처럼 경제법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무한정하게 공부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료가 이게 좋은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자, 가급적 4회 압축해서 수업을 해 드릴 테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20인 공조랑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가트 체제부터 들어갑시다. 자, 일단 가트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쭉 한번 왜 이게 나왔고 WTO의 그 관련성은 또 무엇인지 자, 이 관계성을 한번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자, 29년이면 경제대공황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타국의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보호무역.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상주의 산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 궁핍화되는 건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죠? 그래 근린 궁핍화 정책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파고가 29년에 빵 터졌어요. 그죠? 자,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될수록 보호무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유치산업, 자국의 유치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결국 이런 것밖에 없어요. 관세를 높이거나 아니면 쿼터를 일단 제한하는 등의 일련의 보복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이때 시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2차 세계대전이 위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보호무역의 결과물 이렇게도 얘기도 해요.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연합국 정상들이 그래서 30년대에 강화됐던 보호무역이 결국 전쟁을 일으켰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한 다음에 전쟁 끝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44년에 브레튼 우주, 지역 이름이죠. 뉴욕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브레튼 우주에 모여가지고 자 일단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게 IMF예요. 모든 국가들이 다 찬성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영국의 케인즈도 참석했지만 이 안에 대해서 국제 청산은행을 차라리 만들자라고 제안했는데 그게 이미 무역 중심이 영국에서 무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영국 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IMF, IBRD 같은 누구의 주장이었습니까? 하면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 재무부의 그렇게 명석한 학자는 아니더라도 그 양반이 주축이 됐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안이 통과된 거죠. 결과적으로 IMF와 IBRD 같은 이런 설립체제가 만들어지고요. 아시겠지만 IMF는 미국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IBRD는 자 일단 유럽 중심으로 해서 서로 세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각 총재를 고기에서 나오는 IMF는 유럽에 보통 일반적인 학자 중심으로 나오게 돼 있고 IBRD는 미국에서 커왔던 금융계통에서 자, 출신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건 이게 자 일단 여러 가지 국제 청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고 48년에 일단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실적으로 핵심 기구인 하바나 회의에서 나온 게 바로 ITO예요. 그럼 이게 협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구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기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이 차이를 일단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같은 협정이고요. ITO나 WTO는 기구예요. 엄연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자 쿠바의 하바나에서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게 뭐냐면 ITO입니다. 국제 무역기구에 관련된 협정이라고 기구가 맞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서 제네바 회의까지 거치면서 23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결과가 드디어 가트가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 ITO에 대한 재반 사항을 다루기 위한 게 가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ITO는 무산됐어요. 그죠? 그래서 가트 하나만 남아있는 이상한 모습이 된 거죠. 그죠? 가트는 ITO의 관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보조기관의 역할에 불과한 건데 ITO가 미국 특유의 고립주의에 의해서 실패됐어요. 그죠? 각 나라도 이거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가지고 ITO는 결국 무산됐지만 가트는 보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그죠? 그래서 48년에 잠정적인 협정으로 발효됐던 가트는 그러니까 잠정 적용 협정에 줄줄 꺼놓으시고 요게 희한하게도 잠정 협정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50년 이상 일단 유지가 됐던 특이한 체제였어요. 그죠? 자, 세계 무역의 기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54년부터 55년까지 자 여러 차례 회의가 개최되면서 ITO에서 관세 부분과 무역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만든 게 바로 가트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바나 회의의 결과물인 ITO는 실패했지만 가트를 통해서 일부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트의 역사죠. 자, 가트는 국제무역규범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인데 분명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정상적인 기구는 뭐야? 라고 할 때 아르헨티나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WTO가 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가트 규범은 국제무역의 총체적인 기본 질서를 규율하면서 뒤에 나오겠지만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서 세계 무역에 기여한 바가 꽤 큽니다. 자, 그래서 가트의 목표성은 지금도 충분히, 그러니까 가트가 없어졌어요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WTO의 설립협정 그 속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가트는 쉽게 말하면 이때 만들어졌던 48년 가트가 있고요.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44년 가트 체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94년의 가트 체제, 그래서 구별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먼저 44년에 만들어졌던 가트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얘네들 정신이 뭐야? 라고 할 때 그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추상적이지만 뭐 일단 중요한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이 수단이 뭐야? 뭐 쉽게 말하면 생활 수준의 향상과 완전 고용 같은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와는 격차가 상당히 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가트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뭔가요? 하면 무차별 원칙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보호무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가마다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가트가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이 무차별이에요. 그죠?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데 대표적으로 관세와 비관세로 구별한다면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자, 이걸 앞자만 따서 NTB라고 얘기하는 게 비관세 장벽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뭐가 있어요?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야. 그죠? 관세를 통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일단 쉽게 말하면 차별적인 요소로서 국가마다 자, 일단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행을 유지하는 게 비관세 장벽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보조금 지급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최애국 대우의 기본 원칙은 예외 조항으로서 관세 동맹과 자유무역 지역, 쉽게 말하면 아세안과 뭐 일단 유럽의 에프타나 이런 것들이 자유무역 지역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애국 대우도 예외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쿼터, 철폐나 뭐 이런 등등이 여러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국제 수지가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말 그대로 무차별 원칙을 적용할 수 없죠. 이건 예외입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이 위험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자, 일단 무역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수는 없겠죠.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동일할 수 없겠죠.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나라에 보복하는 것까지 막지 못하겠죠. 이런 것들이 예외 조항이야. 뭐 지금 뭐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차별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게 MFN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전공평가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야. 최애국 대우의 원칙이 뭐예요? 라고 해서 이거에 관련된 사례, X국, B국 해가지고 자, 일단 요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오는 최애국 대우입니다. 맛만 봅니다.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MFN이라고 그냥 약어로 쉽게 더 얘기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육 조건을 부과하면 안 돼요. A, B국이 있다면 A, B국이 동일하게 대우해야 돼. 같은 1조에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중요한 조항인지 아시겠지, 그죠? 이게 바로 자 최애국 대우의 원칙입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이게 바로 수평적 대우라고 얘기해요. 국가 간에 차별을 두지 않다는 거죠. A와 B 다 동일하게 대우한다. 수평적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3쪽으로 넘어가셨죠? 최약국의 일방이 무역협정 등에 기해서 다른 3국의 상품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장차 부여할 가장 유리한 대우가 있다면 이게 기준이 돼서 관련된 모든 국가가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우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면 동종 상품이에요. 이게 동종 상품에 대해서 구별하는 문항이 가끔 엎어서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곧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무차별 원칙에 해당되는 원칙은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고 약어로 NT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까 위에는 이거지. 쉽게 말하면 A국이 상대는 교육 당사국이 B, C, D라면 얘네들을 다 동일하게 대우하는 게 MFN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쉽죠. 그런데 B국이 무역 상품이 들어왔는데 A국 시장에서 A가 차별적으로 대우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되는 게 또 다음에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거의 일단 관련성은 수직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요게 수평이라면 일단 B국의 그 상품이 들어왔을 때 A국 내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아니 뭐가 동등한 조건이에요 하면은 쉽게 말하면 B국의 상품이 자전거야. A국에도 자전거가 있어요. 들어왔는데 B국의 자전거가 조세를 많이 붙이거나 아니면 교육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내 상품에서 즉 A국의 국내 상품과 경쟁해서 뒤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어긋나는 일단 규정이냐면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NT 조항은 들어왔을 때 자, 그 나라의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대우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최애국 대우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케이스 문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한창 이거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어요. 그죠? 이미 GS3까지 일단 도달한 친구들은 이거는 이제 선수가 됐어요. 이 조항 다 외우고 있단 말이지. 그죠? 어쨌건 두 개가 자,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가트의 또 하나의 일단 큰 취지가 뭐겠습니까? 무역 장벽의 완화죠. 그러려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치러졌냐면 8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치러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네바 합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우루과이 일단 WTO 회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각종의 라운드가 이어지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한 라운드도 아니야. 뭐 딜런 라운드 있고 케네디 라운드 있고 뭐 도쿄 라운드 있고 급기한 우루과이 라운드도 있고 각 라운드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관세 낮추자는 거야. 관세가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관세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라운드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관세 인하는 제일 중요한 관세 정벽의 철폐에 대한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내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각 회의 때마다 몇 %의 자 일단 관세를 인하하자라는 규정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 리스트가 뭐예요? 하면 양어표예요. 우리는 앞으로 2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관세를 물건에 대한 관세를 이런 비율로 맞추겠다라고 미리 자 일단 본부에 제출했던 표가 바로 관세 양어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약속했던 양어세율보다 관세율을 더 낮추는 건 가능해도 높일 수는 없어. 이게 일종의 강제력을 부여한 부분이겠죠. 관세 인하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쿼터지. 쿼터도 무역 장벽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라에서 B국의 자전거가 인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수요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단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A국이 친환경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자전거의 수요가 급증했어요. 그럼 가장 인기 있는 일단 자전거를 만들어내는 B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A국은 자국의 자전거 산업을 일단 그러니까 계속 키우기 위해서 B국의 자전거를 쿼터를 제한해가지고 막아놓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장벽 아니겠습니까? 관세 이외에 다른 장벽도 가능한 게 이런 수량 제한, 즉 쿼터량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쿼터량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역 제한의 수단으로서 관세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해요. 그리고 직접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막고자 하는 의도가 가트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무차별 원칙과 그 다음에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두 개의 아이디어가 우리가 4개로 정리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자, 가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면은 44년, 자, 쉽게 말하면 48년에 규정됐던 가트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이 있고요, 본문이 있고요, 제4부로 되어 있는데 38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다지 양이 많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는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 가트에서 만들어져서 쭉 와서 85년에 WTO가 자 우루과이 라운드의 3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WTO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WTO에 관련된 협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만한 부속소가 따라 붙는 거지. 그죠? 부속소에서 1, 2, 3, 4로 나눠져가지고 이 내용이 정말 방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에서도 자 상품에 대한 게 또 1A, 1B, 1C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품,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지적재산권 이렇게 또 나눠지죠. 그죠?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방대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얘 별거 아니네. 38개의 조항. 이거는 이 속에 또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코딱지. 이게 바로 가트야. 그러니까 분량 자체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저기 제풀에 일단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근데 문항을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더라고. 나오는 게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체적인 윤곽은 잡으셔야지. 자, 전문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취지니까 제가 도와드릴 거 없죠. 이미 성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야. 무역 장벽을 없애고 관세율을 최대로 낮추자. 이게 바로 일단 취지입니다. 1부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면 1조에서 2조까지 기본적인 의무가 일단 나와 있고요. 2부에서는 3조부터 23조인데 외우실 거 없어요. 공정무역.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페어하게 무역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이거 고민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3부에서는 각 그 규정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이 들어가 있고요. 4부에서는 개도국에 대해서 특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니 해도 2부겠죠. 3조부터 23조가 실질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1조부터 들어가시면 아까 얘기했던 MFN이에요. 그죠? 가트 1조에서 최애국 대우의 원칙이 들어가 있겠죠. 이는 물품의 수출입을 비롯해서 국제 통상에 대한 혜택과 관련해서 일방의 제약국이 부여한 최고의 우대 조치를 다른 제약국에도 고스란히 부여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이거는 일단 4년의 가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조항이라는 얘기죠. 이는 국제무역의 기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최애국 대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트의 1조에 딱 걸어놓은 것처럼 중요한 건 이해가 되는데 역사적인 특혜 조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무역협정도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개도국의 의무면제에 대한 특혜 조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도국을 별도로 무역관행에서 대우해주겠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아까 B, C, D에서 얘를 특별히 더 보호하겠대. 왜냐하면 얘가 개도국이라서. 예외 아니겠습니까? 최애국 대우는 얘가 쉽게 말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자 A 국가의 무역을 교역을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근데 B와 C는 얘보다 조금 더 불리해요. 왜 MFN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A는 MFN의 예외야. D국을 특혜 조치하는 거. 이거는 개도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예외적을 자꾸 많이 만들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트는 만신창이가 된다는 얘기야. 자, 넘어가시면 5쪽입니다. 자, 2조가 뭐예요? 하면 관세 양호예요. 그죠? 관세 양호. 관세 양호라고 얘기하는 건 두 나라 사이에 대표적으로 상호 교섭을 통해서 관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는 거죠. 아니, 이게 무조건 이게 돼요? 그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트는 세계 무역의 확대를 위해서 최약국 상호 간의 교섭을 통해서 관세율을 가급적 낮추자라고 얘기하고 최약국 간에는 최애국 대우를 부여해가지고 이 최애국 대우는 관세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세에 대해서 특정한 국가가 차별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GS 코드라고 해서
제가 HS 코드라고도 얘기하죠. HS 코드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무역을 제가 예전에 좀 했어요. 그죠?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제가 알고 게 이거였어요. 그때 설명 한번 드렸는지도 몰라. HS 코드가 뭐냐면 무역을 오고 갈 때 아이템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제가 있었던 회사가 건설회사인데 건설회사가 해외 프로젝트가 생기면 국산의 자재가 나갈 때 그 나라의 수출 항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이템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일단 수출하는 아이템 자체가 몇 개까지 늘어났냐면 1000개, 뭐 2000개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령 못이 하나 나간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 못이 나갈 때 그 나라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회사니까 플랜트 일단 건설이니까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턴키로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아이템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아이템에서 못 하나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위에 머리에 십자냐 아니면 하나의 통자냐 일자냐에 따라서 또 달라.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나갈 때 그 나라에서 받아들일 때 관세율을 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관세율을 일관적으로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다 정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양어표예요. 우리는 앞으로 2년 안에 관세율이 지금 10인데 5로 낮추겠다. 근데 얘네들의 원래 목적은 뭐죠? 야, 5도 뭐야? 5도 많아. 다 없애자. 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직 시기상조겠죠. 그래서 관세율을 가급적 낮추겠다는 계획이 여기 나온 관세 양어표입니다. 굉장히 까다롭지만 일단은 냄새만 맡으셔. 이런 게 있다. 자, 3조입니다. 가트의 3조. 일단 조항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조항을 보시면 3조는 말 그대로 내국민 대우의 원칙입니다. 자, 내국민 대우라고 얘기하는 건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국 내에서 외국 물품과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즉 국내의 상품과 비교했을 때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국내의 조세나 규제 줄 쫙 꺼놓으셔야 돼. 이거지. 국내 여러분들 관세와 조세는 다른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국의 물건이 들어올 때가 일단 쉽게 말하면 관세고요. 들어오고 나서는 조세라고 얘기해요. 그럼 조세는 뭐가 대표적인 조세입니까? 만약에 사치품이 들어오면 특소세 붙이겠죠. 아니면 뭐가 되겠죠? 부가가치세 붙겠죠. 이런 게 조세야. 그런데 조세를 붙일 때 외국 물건들을 조금 더 까다롭게 높여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유통과정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서 허가 과정을 집어넣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은근히 외국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발목 잡는 것밖에 안 되겠죠. 가트는 이걸 철폐하자는 얘기죠. 그걸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3조 1항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외우실 부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입 물건에 대해서 국내 조세와 규범에 의해서 같은 종류, 동종 제품이라고 얘기해 줄 쫙 꺼놓으시고 국내 상품에 대해서 주어지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자 일단 부여해야 된다. 이 원칙이 3조 1항이에요. 제일 중요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뒤에는 그런 대우를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의도로 만든 조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MFN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국민 대우의 원칙입니다. 4조는 생뚱맞게 그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대단하죠, 그죠? 3조와 그 다음에 11조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영화산업의 이 경우에 스크린 쿼터 규정을 별도로 4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영화산업이 이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하죠, 그죠? 빅스타워즈 하나 개발해가지고 외국에 사는 판권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자 스크린 쿼터도 일종의 예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외국에 있는 유명한 영화, 그죠? 헐리우드 영화나 상업성 있는 영화 우리나라 들어올 때 스크린 쿼터제를 일단 실시하면은 상영 일수 자체를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극장마다 스크린 쿼터를 유지해서 최소한 우리나라 일단 국산 영화를 자 전체 365일 중에 특정한 날짜만큼은 상영해야 된다는 조건을 잡아놓는 거는 외국 일단 그 경쟁력 있는 영화가 들어왔을 때 그만큼 일자만큼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가장 반대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이 스크린 쿼터를 옹호하는 나라가 됩니까? 프랑스죠. 결과적으로 문화제국주의와 그렇게 방어하는 나라의 싸움이 되어버린 게 스크린 쿼터야. 근데 가트의 4조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뭐 일반적인 개념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통과하더라도 스크린 쿼터에 관련된, 즉 영화 산업에 관련된 규제에서 4조 D항에서 스크린 쿼터의 제한과 자유화, 철폐를 위한 향후 협상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부분일 뿐이지
이 규제를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대목으로 영국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73일을 줄일 때 이때 파동이 대단했죠. 영화배우들이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90년대 때는 정모 감독은 그 스크린 컷들을 일단 그 쉽게 말하면 무시하는 영화 배급사가 상영하는 극장에 뱀을 풀었어. 그래서 뱀이 막 그러면서 아주 뭐 나중에 구속돼가지고 형사 일단 처벌까지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야. 여러분 부러진 화살 아시지? 그거 영화 감독이 정모 감독이죠? 그 감독이 한때 연열 감독이었어요. 그죠? 그게 그만큼 내부적인 저항이 심했다는 얘기죠. 자, 반덤핑입니다. 덤핑이 뭐죠? 옛날에 우리 덤핑 많이 했어. 물량으로 그냥 쏟아놓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제가 그 짓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거 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자꾸 나. 제가 현대건설에 있을 때, 이렇게 자재부에 이렇게 물건 나가는 해외 협조 파트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물건 나갈 때마다 연말에 우리가 현대건설이 도급순위로 1위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매출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물량 공사를 해야 돼. 그러면 연말에 어느 정도 실적을 일단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마다 이렇게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실적을 올려야 돼. 쉽게 말하면 내 파트에서는 그만큼 수출 많이 해야 돼. 아니 근데 현대건설은 수출 전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계가 있지. 근데 실적을 쪼는 거야. 아침마다 막 회의를 하는데 안 되는 회사의 특징이 그 대표적으로 회의 시간이 오전에 8시 하면은 막 12시를 넘겨요. 하는 말 하나도 없고 되는 말 하나도 없으면서 계속 강행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제가 그때 했던 게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뭘 팔았냐면 친구가 오리온제가 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팔아봤어. 그러니까 면장이라고 돼 있지. 수출 면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수출 면장에 현대건설 쭉 나와 있고 자 수출자 그다음에 그 밑에 아이템이 쭉 나와 있는데 초코파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이걸 내가 수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얘네는 수출이 중요한 회사가 아니야. 오리온제가는. 어차피 러시아에서 잘 팔고 있으니까 제가 필요면 또 러시아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온제가를 빌려가지고 오리온제가의 아이템을 빌려가지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된 게 많다고. 결과적으로 덤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덤핑은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도 멍들고 그 반대쪽에 있는 국가도 물량으로 일단 떠남기게 되니까 그 자체적인 시장도 교란되고 유리할 게 하나도 없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규제책이 뭐라고 얘기하죠? 반덤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반덤핑에 관련돼서 상계관세와 붙어있는 일단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거야. 6조에서는 수출 물품의 가격이 자국의 국내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낮게 덤핑치고 들어옵니다. 물량으로 또 내려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되겠죠. 낮춰지는 거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더 낮춰지겠죠. 이게 바로 unfair한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입국은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로 보복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 조항이 6조에 들어가 있고 원산지 표시 아시죠? 자, 우리가 원산지 표시해야 된다는 이게 왜 중요하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국가마다 이걸 다양하게 체크했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령 송아지를 호주에서 들어왔어요. 얘를 키워. 도살을 우리나라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수출해. 원산지가 어디죠? 송아지의 고향을 얘기합니까? 키우는 나라 중심입니까? 애매하죠? 커피를 볶았어. 덕는다고 얘기하지. 커피콩을 샀어. 덕어가지고 팔았어. 어디가 원산지죠? 에티오피아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 원두를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덕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령 호주에 판매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산지가 어디가 되죠? 등등이 애매하죠. 그죠? 이런 조항들을 다 일단 잡아내는 게 원산지 표시예요. 당연히 무역이 중요하죠. 어디가 이 공정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지? 이걸 잡아내는 거. 자, 국제무역에서 특혜 관세 공여, 반덤핑과 상계 관세 등의 무역을 일단 이런 등등의 부과를 위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러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국제 무역을 위축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게 보복 조치를 만들면 안 되겠죠. 원산지를 강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저쪽에 영국산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무역 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산지를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가트 조항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나 그 규정은 후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수량 제한은 쿼터라고 얘기했죠. 11조와 13조에 나와 있는데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식량 등의 부족, 이 예외 조항이 많다는 얘기야. 그죠? 자, 수출 제한과 국제 무역에 있어서 상품을 분류하는 거. 밑에다가 이 분류를 HS 코드라고 얘기해요. 자, 분류를 수많은 상품을 이렇게 분류하는 걸. 자, 기준과 규칙의 적용에 필요한 수출 및 수입의 금지와 제한을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수출입의 제한과 금지는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실시돼야 되고 특정국을 상대로 차별로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꽤 길죠. 더 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내용만 일단 먼저 익히시라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은 16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최악이야. 그죠? 국가들마다 교육을 여러분들 보조금 지급이 어느 나라가 꽤 많이 했죠? 유럽에 있는 특정한 어떤 국가가 보조금을 꽤 많이 지급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농업으로 유명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유럽에서는? 스페인도 유명하긴 하죠. 그죠? 이탈리아 같은 지중해 국가도 유력하긴 한데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죠. 농산물의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프랑스가 수출할 때 자국 농민들의 기본적인 일단 생활을 위해서 보조금을 꽤 많이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갈 때 와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싼 가격으로 나가기도 해. 그럼 다른 국가의 일단 무역 관행을 교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은 상당히 국제 무역에서 특히 미국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보조금 지급이야. 그러니까 이걸 잡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과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금융적으로 일단 저리에 일단 비용을 일단 쉽게 말하면 조달해 줄 수도 있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이거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는 덤핑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계관세, 보복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들어올 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은 국내의 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이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꼭 주고 있는 말 그대로 불공정한 관행입니다. 어떤 국가는 생산 보조금이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수출하다 보면 수입국에 해당 산업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걸 철저히 규제하는 거. 그러면 보복이 유일하게 가능한 게 이 보조금 지급이에요. 덤핑과 보조금. 그래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덤핑인 경우엔 보조금인 경우에는 상계 관세를 일단 지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 조치,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세이프가드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갑자기 이거는 근데 억울한 거야. 얘가 자전거를 수출하는데 인기가 좋아. 그러니까 A국에 일단 쉽게 말하면 국민들은 이 B의 자전거를 엄청나게 요구해서 원래 쉽게 말하면 1000개가 들어오는 월 1000개가 들어오는 자전거가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월 10,000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A국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 산업이 난리가 난 거야. 거의 국산 자전거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B국에 일단 수입품만 이게 거리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A는 자국 자전거 산업의 피해를 우려해서 얘 자전거에 대해서 일부를 규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공정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예외로 인정하는 거예요. B가 쉽게 말하면 가트 체제를 위반하면서까지 수출한 건 아니죠. 덤핑도 아니고요. 보조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일단 불리한 방법과 페어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 국가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보복이 아니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긴급 조치라고 얘기해요. 세이프가드. 그죠? 그런데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는 분명히 B가 정상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유일한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보십시다. 국내 산업의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경우에 가트의 의무에서 벗어나 줄자 건너실 것
가트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 양호를 철회해서 더 높여주거나 관세를 이런 걸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차이는 공정하게 나갔음에 불구하고 관세를 높이 매기는 부분이니까 그 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보상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세이프가드 조치입니다.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다음 쪽에 넘어가는 10번 일반적 예외 규정입니다. 20조죠? 별표하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가트의 20조에는 자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제약국의 문화, 풍속 등의 자국의 특수한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트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밑에 줄 쫙쫙 그어놓으시고 A, B, C, D, E 호 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야.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정말 많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10가지의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약국이 필요한 조치를 할 때는 의무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는 게 이 20조예요. 그러니까 20조가 일종의 비빌 언덕이야. 황금률이야. 그죠?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가 내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되고요. 똑같이 위장적으로 활용해도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조는 또 하나의 예외 조항인데 말 그대로 국경무역이나 관세동맹이거나 자유무역지역 대표적으로 아세안이거나 자 관세동맹인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은 대표적으로 나프타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24조 조항은 제약국 간에 서로 맺어지는 관세 동맹이거나 아니면 FTA이거나 아니면 지역협정을 RTA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제적 통합으로 무역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제 공동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RTA를 맺었어. 지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서로 간의 무역을 일단 쉽게 말하면 장벽을 철폐하자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개 국가가 맺어져가지고 관세율이 여기는 5인데 얘네는 서로 간에 제로로 만들겠대. 그러면 원래 가트 정신은 전체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건데 얘네들이 먼저 앞서가서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용인해야 돼? 근데 가트의 조항에서 용인은 하는데 방향성은 틀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얘끼리는 서로 간에 무차별이지만 그 역외 국가들끼리는 차별이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트에서 숙제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RTA나 아니면 지역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선호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도 나와 있는 게 후반부가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내국과 비회원국 간에 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가트는 이렇게 나름대로 조항을 자 일단 갖출 건 갖춘 의미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 형태와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나까지 하고 쉬었다 하십시다. 가트는 하바나 원장의 발효부터 국제무역기구 WTO의 설치까지 관세 인하와 기타 무역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채택됐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도록 위치 잠정적 협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체계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트 규정의 법적 효과 면에서는 구속력이 미약해요. 왜요? DSB도 없어. 자, 분쟁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얘기야. 취약해요. 자, 가트 협정문의 최애국 대우와 참가국 간의 자, 무차별 원칙과 관세 인하에 대응 의무 조항에서는 사실 구속을 바꾸는 건 사실인데 수량장, 쿼터나 개도국의 GSP 같은 특혜 관세 제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내법 범위 내에서 이행하도록 돼 있어. 결과적으로 강제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뒤에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가트는 당초 국제무역의 원칙을 규정한 일종의 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줄 쫙 보놓으셔야 돼. 국제경제기구는 아니다. WTO 같은 자, 일단 합리적인 어떤 성격의 제한된 기구는 아니다. 가트는 선진공업국 간의 무역 문제를 취급하는 데는 적절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할 때는 사실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기능이 있다. 그죠? 자, 가트에 의해서 개도국의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없으니까 자, 진통 끝에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는 게 또 WTO다 이런 얘기겠죠. 자, 정부가 무역을 예외로 취급하고 있고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가트에 들어가지도 않고 등등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특히 여기다 줄 줄 아까 넣으셔야 돼. 농산품과 서비스는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한계점이야. 그죠? 자, 그래서 1차 상품에 줄 줄 아까 놓으시고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가트에서 포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재활동은 서비스에 관련된 것도 역할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80년대에 누적돼서 한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바로 가트의 주요 활동의 결과물들입니다. 밑에 보시면 제네바 라운드 한번 보실 것. 1차 스위스 제네바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관세 양월에 관세 낮추는 거예요. 자, 앙시라고 하는 건 프랑스 앙시 지역입니다. 2차 라운드죠. 왜 라운드라는 표현을 썼냐면 아시겠지만 그 회원국들 간의 격차와 등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1대1로 대등하게 그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2차 일단 앙시 라운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세 영어야. 똑같아. 3차. 자, 토케이 라운드인데 이건 자, 영국의 토케이에서 열렸기 때문에 지역 이름 땄죠. 똑같아. 아이템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4차 제네바 라운드는 아이템도 줄었어요. 그 다음에 5차 딜런 라운드 한번 보시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계속 회의가 열렸는데 참가국이 이 정도고요. 공산품이 7%로 관세를 낮추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조금 특이할 만하죠. 그 다음에 6차 캐네디아. 자, 64년과 67년에 자, 참가국 보실 것 되게 많죠. 3만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관세율을 이 정도로 낮추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쿄 라운드, 유명한 라운드입니다. 99개국이야. 정말 참여율이 높죠. 그 다음에 아이템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33% 이나야.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급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자, 푼타델 에스테 같이 외우시면 좋아. 이때 이 장소에서 드디어 UR이라고 부르는 게 나왔습니다. 다른 인하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WTO 창설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8차 라운드입니다. 위에까지 라운드는 일종의 다 뭐예요?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만 들어가 있는 라운드겠죠? WTO의 결과물이 8차에서 나왔다고. 그 다음에 9차는 이제 라운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름하여 약자 DDA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라운드라는 표현은 더 이상 없고 이게 마지막 라운드예요.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고요. 180개국이면 거의 회원국은 다 들어온 거예요. 뭘 문제로 삼았다? 농업, 서비스, 공산품 등등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오, 대단해. WTO의 규범을 많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각종 일단 라운드의 특수 조항들을 집어넣었다. 이게 성격인데 불행히도 이게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 결국 그 이후에는 진행이 지지부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왜 더 진행이 안 됐지? 그럼 DDA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쭉 정치의 분위기야. 그럼 이때부터 뭐가 나왔어요? 누가 요새 WTO 얘기를 해? 그죠? WTO의 결과물인 자 일단 DDA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봉착 딱 자 일단 장애물을 만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많이 나왔어요? 양자간 FTA 또 지역협정이죠. 나프타나 뭐 이런 RTA 그 다음에 좀 변형된 거죠. 지역을 좀 떠난 거죠. 그죠? RCP 같은 거. TPP는 뭐 사실 유명무실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일종의 대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운드는 이거잖아요. A부터 180개국 이상이 다 같은 자리에 한 번에 어젠다를 내놓고 통일 이게 될까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야. WTO의 움직임이 누가 요새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지역협정을 제대로 맺어가지고 잘 키운 한 놈이 똘똘한 역할을 하겠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결국 시대는 지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고요. 나름대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라운드까지만 합시다. 케네디 라운드? 이때부터는 좀 기억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마샬 플랜에 의한 원조가 크게 힘입었던 시대였고요. 선진 경제국으로 진입한 이들 국가들이, 즉 서구 유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인 EC를 만들었고요. 에프타 아시죠? 에프타를 창설했습니다. 에프타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대거 이탈해가지고 EC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이러한 유럽 권내에서 경제 통합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 케네디 행정부는 상호 관세 인하를 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앞에 있는 라운드에 비해서 케네디 라운드는 관세 인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이템과 관세 인하율이 이 정도로 이루어진 거는 나름대로 도쿄 라운드를 넘어가기 위한 기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비관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한계점이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유엔 개발회의라고 얘기하죠. 줄쫙 꺼내시고 개도국을 위한 조치라고 얘기합니다. UNCTAD라고 불리는 이 유엔 일단 개발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개도국을 끌고 나가는 구조에서. 이때 여러분들 국제정치학에서 뭐가 나오죠? 국제정치학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뭐가 나오죠? 왜? 종속 이론 나오기 직전이 뭐예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죠? 이 유엔 개발협력회의의 사무총장도 지냈어요. 프레비시 기억나셔야지. 자, 이제 정치학 이론도 시급하게 됐죠. 그죠? 열심히 하십시다. 어쨌건, 그때 상황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도쿄 라운드 보십시다. 개도국이 참여하에 세계 무역의 확대와 자유화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무역 장벽 등등의 이런 현상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73년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도쿄 라운드가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개도국뿐이 아니라 그동안 배타적이었던 동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한 꽤 효율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관세만 논의됐던 그 앞서의 회담에 비해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할 정도로 대규모적인 확산적인 협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세율도 꽤 많이 인하됐죠. 그래서 꽤 만족한 회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협정이 맺어지게 돼요. 비관세 장벽 이걸 관련해서 정부 조달 협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정부 조달 협정은 요것만 줄줄 꺼놓으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트럼프가 왜 무슨 조작국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감시국이라고 얘기하고? 한율 조작국과 감시국이죠. 어디가 더 강도가 센 겁니까? 한율 조작국이죠. 조작국으로 지금 선정된 나라가 있습니까? 무서워. 예? 없죠. 감시국은 어느 나라야? 세 개의 조건을 갖춘 나라가 없죠. 이게 조작국인데. 우리나라도 여기 감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중국도, 일본도, 그 다음에 독일도. 그러니까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천문학적으로 기록한 나라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대여섯 개국. 이게 분기별로 바뀌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조작국으로 옮기는 순간에 어떤 대우가 있다? 불이익을 어떻게 받는 거죠? 미국의 조달협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미국의 조달 사업에 끼어들지 못해요. 무슨 말씀이지? 미국은 정부 조달 사업 프로젝트가 민간보다 두세 배가 높은 나라예요. 가령 주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정부 조달 협정을 맺은 나라들, 그 나라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설회사가 미국이 정부가 수주한, 그러니까 정부가 발주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액이 천문학적이야. 그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순간에 그 정부 조달 사업에 끼지 못하는 게 불이익이란 얘기겠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와 일단 중국같이 미국에 관여하는 사업 규모가 큰 나라에서 불이익이 크죠. 이게 바로 정부 조달 협정이에요. 이해되시지? 자, 정부 조달이란 이게 정부가 조달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 재화 등등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왜 이번에 뭘 발주했죠? 땅값이 올라간다고 난리가 났던 게 뭐예요?
무슨 계획을 프로젝트를 좀 조기 시행을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고 그 지도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의정부에서 어디까지 가고 막 이렇게 GTX지 그죠? 광역 그 급행 열차를 만드는데 누가 발주한 겁니까? 국가가 발주한 거죠? 이거에 누가 끼어드는 거지? 민간업체가 끼어드는 거죠? 그 입찰을 일단 통해가지고 끼어드는 거죠. 여기에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에서 그걸 막겠다는 얘기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순간에.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규모가 미국은 천문학적이잖아. 그럼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제재하니까 여기 나오는 걸 다시 보시면 정부 조달, 반덤핑, 보조금 및 상경환수.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여기 다 논의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입 허가 절차까지 해서 6개 협정이 타결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의 가트 회원국들만이 서명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가트에 처음으로 개도국의 문제가 중요한 비중으로 부각됐다. 동경 라운드는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GSP라고 얘기하죠. 일반 특혜 관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졸업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는 관세 혜택을 받았어요. GSP 혜택 국가였어. 근데 꽤 많은 나라가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중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졸업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야 너희는 좀 졸업해도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질시와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끝끝내 버티다가 90년대에 드디어 눈물을 흘리면서 졸업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GSP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거야. 그죠? 이런 게 바로 요 도쿄 라운드에서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 들어갑시다. 요거하고 쉬었다 하십시다. 가티의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그죠? 우루과이 수도인, 그러니까 우루과이 도시인 푼타델 에스테. 보통 푼타델 에스테 하면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렇게 연결하실 줄 알면 좋죠. 자, 94년에 마라케시, 모로코 지역입니다. 마라케시 강요회에서 타결됐어요. 여러분들, 86년부터 94년이니까 거의 9년에 가까운 지난한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푼타델 에스테. 우루과이 시작. 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시작. 마라케시, 완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루과이 라운드는 4년 이내에 협상을 종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지만 주요 의제에 따라서는 각 국가가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과정이었다가 타결이 극적으로 된 겁니다. 100나라가 넘게 참여했어요. 그죠? 가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앞으로의 국제무역 질서를 WTO로 단일화시키자. 대단한 거죠, 이죠. 이렇게 협의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아까 어떤 기구가 있었죠? 하바나 회의에서 국제무역기구가 뭐였었죠? ITO라고 들어보셨죠? 그지? ITO가 현실화된 게 WTO야. 그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 월드로만 바뀐 거야. 이해되시죠? 이러면서 이게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발한 해는 95년의 1월부터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보다 넓은 의제와 그 다음에 관세뿐이 아니라 비관세도 들어가고 상품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일단 비상품 교역의 대상도 다 들어가고 미국이 그렇게 요구했던 지적재산권도 트립스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고 투자나 등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일단 쉽게 말하면 가트가 요따시만 했다면 WTO는 말도 안 되는 일단 광범위한 일단 폭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체제의 이행은 우리가 그전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쉬었다가 WTO 체제 들어갑시다.